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일교차도 그렇고 조금 더 두꺼운 옷을 꺼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니 눈에 안 들어오던 자연이 새삼 또 아름답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오늘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고 할 때에는 보통 어떨 때 그런 힐링을 느끼시나요? 저는 자연을 볼 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예민하게 지내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반성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리프레시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가져온 이 책의 저자 우종영 지은이는요, 실제 직업은 나무 의사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아픈 나무를 돌보아오고 있는 나무 의사. 그는 수십 년 넘게 나무를 위해 살아왔지만 아직도 나무에게 배울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총 35가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나무가 가진 특징에 따라 이 지은이가 본인이 인생의 어떤 면을 배웠는지, 그 나무를 통해 어떤 세상의 이치를 느꼈는지를 공유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4가지 정도 나무 이야기고요. 이 4가지 이야기 말고도 가을을 맞아서 이 책을 통해서 나랑 어울리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나무의 가르침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어떤 나무를 통해 배울지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책 바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우종영 지음, 출판사 메이분. 3000년을 사는 나무에게 배운 것. 주목나무.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썩어 1000년. 합해서 3000년을 이어간다는 주목나무. 얼마나 줄기가 붉었으면 그 이름까지도 붉을 줄을 써서 주목이라 했을까? 어느 해 겨울, 태백산에서 검붉은 주목나무를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해발 1000m의 깊은 계곡에서만 자라서인지 곧게 뻗은 가지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빛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닌 모진 세월을 이겨낸 기나긴 인고의 산물로 여겨졌다. 계절이 더할수록 젓갈색으로 깊어진다는 나무 빛깔과 본연의 고든 모양새가 조화를 이룬 모습은 그 어떤 화가나 조각가도 흉내내지 못할 거였다. 신화의 현장을 마주한 감동이랄까. 100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처럼 주목나무를 바라보았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마도 나는 주목의 향취에 중독된 것이었을 게다. 그 뒤 나는 한동안 주목나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000년을 살아간다는 주목나무가 기껏 반백년 조금 넘은 인생을 산 내게 무언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은 자꾸만 태백산을 향하고 있었다. 한번 나무에 취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 주목나무를 떠올리며 문득문득 상념에 젖어드는 내게 주변 사람들은 그만 좀 하라며 걱정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듣는 순간에도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주목나무 얘기를 꺼내곤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나무 얘기를 전했는지. 그렇게 나에게서 주목나무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후배가 있었다. 워낙 말이 없던 녀석은 그저 미소를 머금으며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주었고, 녀석의 참을성 덕에 나는 원없이 나무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었다. 녀석과 만난 지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갑자기 두통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엉뚱하게도 위암 말기라는 것이었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된 지 오래인데 여태까지 몰랐냐고 의사가 오히려 되묻더란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그들 부부는 어린 시절 소꿉동무로 만난 사이였다. 남자 쪽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고 여자 쪽 역시 홀아버지를 모시고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 연애다운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공원 앞 자판기에서 몇백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 나눠 마시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세상 어느 연인보다도 행복해했고 절망스러운 서로의 현실을 다독일 줄 알았다. 결혼 전 어느 늦은 밤 술에 만취해서 나를 찾아온 녀석이 그랬다. 형 있잖아. 오늘 우리 애인을 만났는데 감기 몸살에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참고만 있었대. 그 돈으로 나 생일 선물 사주려고. 단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한 그들. 어려운 형편에 홀아버지까지 모시느라 허리가 휘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두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았다. 몸이 약한 아내가 안쓰러워 석 달치 점심값을 아껴 보약을 지어오는 남편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이 불쌍하다며 매일 저녁 눈물 짓는 아내. 그렇게 둘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녀석이 이제 길어야 한두 달밖에 못 산단다. 병원비가 없어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터였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녀석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런데 그들 부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늘 웃는 얼굴이었다. 한 번쯤은 나를 붙잡고 울 법도 한데 그러면 감싸 안고 다독여줄 준비도 되어 있는데 녀석도 그의 아내도 너무나 씩씩했다. 한 번은 너무나 엉뚱한 녀석의 행동에 오히려 내가 웃었더랬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녀석이 제 아내를 침대에 눕혀놓고는 자장자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밤 너무 아파 고생을 했는데 그런 자신 때문에 아내도 잠 한숨 못 잡단다.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눕히고는 우격다짐으로 다독이는 중이었다. 나를 보더니 저도 쑥스러운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어느덧 걱정을 잊고 있었다. 또 병원에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저렇게 밝고 씩씩하다면 언젠가 기적처럼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도 생기기 시작했다. 사랑 앞에서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바보 같은 착각일 뿐이었다. 녀석의 웃는 모습을 보고 돌아선 며칠 뒤 이른 새벽. 나는 비몽사몽간에 녀석의 부음을 전해들었다. 녀석의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떠났다고 모두에게 인사 전하더라며 남편의 죽음을 알렸다.
헐레벌떡 영안실로 달려갔더니 영전을 지키는 건 그녀뿐이었다. 병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환한 웃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제서야 드는 생각, 그 녀석이 정말 죽었구나. 뭐라고 위로의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그녀가 다가와 남편으로부터 주목나무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본 순간 울음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남편이 그런 자신을 다독이며 주목나무 얘기를 꺼내달라는 거였다. 태백산의 주목나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나 떠나보내고 나서 울지 말라고. 낮 동안에 내가 보았던 그들의 웃음은 매일 한 차례씩은 찾아오는 고통을 그렇게 이겨낸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네들의 힘겨운 싸움 한가운데에는 몇백 년을 하루처럼 살아온 주목나무가 있었다. 죽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녀석이 아내에게 남긴 말.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주목나무처럼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 뒤 나는 주목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못다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한동안 가슴이 아팠다. 영원이라고 운명 지어진 사랑 앞에 왜 하필 그런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정리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늦가을 찬서리를 맞은 달래가 더 깊은 맛을 내듯 사랑도 그만큼의 시련이 있은 후에야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주목나무를 보며 빌어본다. 녀석의 말처럼 다음 연에서는 주목나무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며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번 생에 못다 이룬 사랑을 꼭 완성하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해도. 회양목.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헌책마을 헤이온 와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마을이 있기까지는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유달리 책을 사랑했던 그는 1961년 영국 제1의 대학인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다른 길을 모두 접은 채 고향 헤이온와이에 돌아와 헌책방을 차렸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헌책방이 되겠냐는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서를 수집, 책방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모은 책이 자신의 헌책방을 꽉 채우게 되자 부스는 교회와 소방서 등 마을에 쓰지 않는 건물들을 사들여 거기에다 책을 수집해 놓았다. 그러는 동안 알게 된 책방 주인들과 도서 수집가들이 하나둘 마을에 찾아와 점포를 열었고 그로 인해 헤이온와이에는 점점 더 많은 헌책방들이 들어서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헤이온와이에 가면 모든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988년 헤이온와이에서는 책잔치 헤이축제를 열었다. 매해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이제는 유명한 작가나 도서 수집가, 학자들의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헤이온와이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세계 곳곳에
이와 비슷한 책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책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는 헤이온와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이 처음 책방을 열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비웃음마저 들어야 했던 수많은 날들을 보내며 어떻게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까? 헤이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게 1988년이라니 그는 그의 생애를 고서 수집에만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나긴 시간을 오로지 책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간 부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결실. 헤이온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회양목을 생각했다. 영월 동강에 가면 석회암 지대를 좋아하는 회양목의 자생지가 있어 그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가 워낙 다듬기 좋은 탓에 어느 정원에서나 많이들 키우고 있다. 너무 흔해져 버린 탓일까? 회양목을 보면 아, 저 나무구나 하고 알아보는 이는 많아도 정작 회양목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무는 워낙 볼품이 없다.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해도 나무의 직경이 한 뼘을 채 넘지 못하고 키도 짤막하다. 다른 나무 사이에 있으면 그저 소박한 이름 없는 나무 정도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알고 나면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게 바로 회양목이다. 나무의 직경이 한 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한 10년? 길어야 20년? 그러나 회양목이 그 정도의 직경을 가지려면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주변에 웬만큼 나무 모양새를 갖춘 회양목이 있다면 최소한 증조부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맞다. 느림보라는 별명이 꼭 어울리는 회양목. 그러나 그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동안 회양목은 그 속을 다지고 또 다져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닌다. 더디 자라는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해져 그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귀한 가치를 지녀 도장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로 쓰인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나무 도장들이 대부분 이 회양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회양목을 가리켜 도장나무라 불렀다. 하늘 높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속성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모든 것을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긴 시간 더디 자라며 결국엔 그 값어치를 발휘해 단단한 도장으로 쓰이는 회양목. 그리고 헤이온와이를 전 세계적인 책마을로 만든 부스. 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 그리고 생각해 본다. 내 안에는 과연 기나긴 시간 더디면 더딘 대로 그렇게 노력해온 무언가가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대나무. 내 재산 목록 1호는 40년 가까이 찍어온 사진들이다. 눈에 띄는 꽃을 한두 장씩 찍던 것이 언젠가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식물들을 모두 찍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사진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 사진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 유독 내게 없는 게 있다. 바로 대나무 꽃 사진이다. 대나무야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꽃은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대나무 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는 보통 1년을 주기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른 봄 새순을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꽃을 피운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긴 수면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의 삶에서 참 많이도 벗어나 있다. 다른 나무들은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꽃을 피우지만 대나무는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즉시 생을 마감한다. 나무들에게 있어 꽃은 번영과 존속의 기원을 담은 화려한 결정체다. 이른 봄 꽃을 피운 나무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아픔이요 고통이다. 단 한 번 개화한다는 운명도 애달픈데 거기에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는 대나무의 삶. 그러나 대나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거나 다음 해를 기약하며 땅속 줄기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만의 푸르름, 그만의 고듬을 간직한 채 말이다. 이처럼 기구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나무의 꿋꿋한 푸르름이 유독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싶다. 그런 대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원을 하게 된다. 내 남은 삶이 대나무처럼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이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세상 잘 살고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가끔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을 간다. 좌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아저씨.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짐꾼. 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아줌마.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탄산음료를 들이킨 기분이라고 할까.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나무다.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아직까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한 나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수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빨간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넣었다. 시큼 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그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 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숲이 생길 때의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여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에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외부의 자연적인 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흔히 잡풀 취급을 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 식물들이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시켜주는 주역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사람으로 치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 꺼리는 3D 업종 종사자라고 할까.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로 인해 예전의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많은 햇볕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터득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 충실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곤 한다.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총 저는 4가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는 3000년을 사는 나무에게 배운 것, 주목나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해도 해양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읽어드린 내용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가지 나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책의 35가지 나무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4가지만 꼽아서 읽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큼 설득력이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조금 더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을을 맞아서 한번 나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번에 가을 여행을 가서 보게 되는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 이 나무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이치를 깨우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